6월 16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28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또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를 유지한다며 월 475억 달러로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에도 0.5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왕 건들락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3%까지 한 번에 올려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CB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만기도래 PEPP 채권 재투자를 시사했습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195만 6천 배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6월 주택시장 지수가 67로 집계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2만 달러에 근접하며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he current picture is plain to see. The labor market is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is much too high.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In addition, we are continuing the process of significantly reduc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6월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0.75%포인트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 단호한 의지를 보인 점이 증시 상승 재료로 작용했는데요. 오늘은 6월 FOMC 회의 결과부터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까지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또 잠시 후 세계적인 석학이죠.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손성원 교수와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연준의 6월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 오르면서 3만 600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1.4% 뛰며 3,800선 바로 아래서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 급등하면서 11,000선 구간을 회복한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럽 채권 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1.3% 오르며 6,000선 위로 올라왔고 독일 닥스 지수도 1.3% 상승하며 13,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연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낙폭을 키우며 2,450선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도 3% 가까이 하락하며 800선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경제지표 개선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5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된 점이 이 중국 증시에는 상승 재료로 작용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5% 오르며 3,300선을 돌파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1% 넘게 뛰면서 2만 1,0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연준의 긴축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일 대비 1% 넘게 빠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채금리는 연준의 6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전일 3.5%까지 근접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35%까지 떨어졌고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23%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마감한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소매 판매가 비록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견고하고 공급망 불안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부각돼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이 FOMC를 통해서 정책 금리를 75bp 인상하고 올해 175bp 추가 인상을 시사하자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었고요.
이후에 파월 연준의장이 7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50에서 75bp 인상을 언급을 하자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폭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고요. 다우가 1%, 나스닥이 2.5%, S&P 500이 1.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런 점이 증시 호재로 작용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 조금 더 짚어주시죠. 일단 연준이 FOMC를 통해서 정책금리를 75bp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져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1.7%로 하향 조정을 했고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기존의 1.9%에서 3.4%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175bp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결과 이후에 금융시장은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 주식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소폭 강세폭을 확대했다가 되돌림이 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파월 연준의장에 의한 결과인데요. 파월 연준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50bp 또는 75bp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며 75bp 인상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례적인 인상이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기에 긴축 정책에도 침체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을 했고요. 파월 발언 이후에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했고 국채금리, 특히 2년물 국채금리의 하락폭이 컸고 주식시장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자의 질문에 의해서 100bp 인상과 관련된 질문이 좀 있었는데 강한 어조로 부인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자 상승폭이 일부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75bp 인상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이미 소비재주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전기차 업체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주호가 테슬라와 리비안 그리고 니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거시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기차 업체들의 올해 하반기가 기대된다는 분석인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5%가 오르면서 700달러 선 바로 미친 699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안의 경우도 6.5%, 니오는 7.7%라는 강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포드도 0.5%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편 포드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머스탱 마하 2모델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자동차 모델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케이션주도 역시나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마존이 5%로 크게 올랐는데요. JP모건이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의 추가적인 구독자 수 성장 여력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넷플릭스도 7.5%라는 강세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코엔이 넷플릭스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단연간의 매출 성장 기회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술주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이 2% 상승하며 135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애플은 다른 기업보다 소비자 수요 둔화에 대해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목표가는 195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 인터넷 브라우저였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합니다. 오늘장 마이크로소프트는 3%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CEO는 인력 고용을 25%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장 스포티파이는 7%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 웰스파고는 스포티파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최근 투자자의 날을 열었었는데요. 사용자 수와 매출 성장 강화를 바탕으로 마진 확대 기회를 전망했습니다. 캐너코드 제뉴어티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65% 넘게 빠지긴 했지만 현재가 매력적인 매수 기회라며 수요 증가와 신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고요. 오늘장 스노우플레이크는 7.6%라는 강세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오늘장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벨테크놀로지는 1%대 올랐는데요. 다만 비 라일리 파이낸셜은 마벨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 남망항공이 보잉 737 맥스 제트기와 함께 시험 비행을 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자 오늘장 보잉의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FDA가 6세에서 17세를 위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 아동용으로 승인된 코로나 백신인데요. 오늘장 모더나는 5.7% 강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바이두가 중국 1위 OTT 플랫폼인 아이치의 지분을 70억 달러에 매각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장 바이두의 경우도 2.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현재 14,000명의 조종사와의 계약 협상 중에 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의 자회사인 엠보이 항공과 피드몬트 항공은 조종사 부족 문제를 피하고자 50% 급여 인상을 2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항공도 조종사 급여 인상을 약속했는데요. 오늘장 아메리칸 항공 2.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애틀란틱 에코티스가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빈후드의 매출 트렌드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오늘장 로빈후드 다만 2.4% 빠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나이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오늘장 나이키는 2.4% 상승하며 1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또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WTI는 115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18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짐에 따라서 연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업체인 프리포트의 정상화가 꽤나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천연가스는 반등했습니다. 4% 넘게 올랐고요. 7.51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대두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었고요. 대두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두 같은 경우에는 0.29%, 대두유는 0.8% 정도 미미한 폭으로 빠졌습니다. 1,693센트와 77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계절적인 악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옥수수의 생산과 유통의 차질이 빚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왔는데요. 당분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오름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옥수수 가격 보도록 할게요. 1% 조금 안 되게 상승폭 높여갔습니다. 774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밀 알아보겠습니다. 밀은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일부 평원에서 보고되고 있는 온화한 기후가 고품질의 밀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큰 폭은 아니고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밀 가격 보도록 할게요. 0.04% 정도 빠졌습니다. 1,049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커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경제 위기들로 인해서 커피는 꽤나 오랫동안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견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커피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소비 빈도가 높아지고 커피를 접하는 나이대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커피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커피 가격 보도록 할게요. 0.73% 정도 올랐습니다. 228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의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태국에서의 생산량 증가가 점쳐지면서 설탕은 이번 달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설탕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 정도 낙폭 키웠습니다. 18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오늘 원자재 시장의 핵심은 역시나 연준의 행보였습니다. FOMC 회의를 주목하면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에 대한 일종의 피난처로 분석되기도 했고요. 달러화가 하락하면서 금은 올랐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 보도록 할게요. 1,836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은도 금과 함께 올랐습니다. 21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에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금속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모두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1,841달러와 934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니켈 알아보겠습니다. 니켈과 아연은 전반적인 금속 원자재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 2%대, 아연은 1%대 올랐습니다. 각각 25,805달러와 3,645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굴입니다.
구리 가격은 하락세를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낙관적으로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경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예측됐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오늘장에서 4.17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석입니다. 주석도 오늘장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농산물과 금속 통틀어서 가장 큰 변동성이었는데요. 4%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구리와 비슷하게 중국에서의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2,33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알루미늄의 가격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재봉쇄에 따른 향후 수급 여부와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를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의 가격 2,618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은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강보합권이었고요. 2,077달러 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미국장 특징 ETF 알아보시죠. 이날은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와 천연가스 선물 추종 펀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펀드는 여전히 하락 흐름이며 배당 관련 펀드도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상승한 ETF들 하나씩 짚어보시죠. 이날 연준은 결국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오전 개장 때부터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향후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주에 투자하는 아크펀드가 후반에 6%까지 상승으로 쫓아왔고요. 장 초중반부터는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JSMD 펀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이너스 핸더슨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자사의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요. 운용 보수는 0.3% 정도입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는 24%가량 빠져 있습니다. 해당 펀드에는 산업, 헬스케어, 기술 섹터의 중소형주에 각각 20% 정도씩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상위 5종목을 보시면 먼저 네덜란드의 진단 서비스 제공업체 퀴아젠이 2.9% 정도로 담겨 있고요. 이어서 기술 섹터의 VM웨어와 와이어 파일 장비 업체 위휘커터 등이 4%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미드는 호스피스 서비스 부문의 회사이며 클리블랜드 클리프까지 목록에 있습니다. 이 종목들 오늘장에서는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루 전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최근 프리포트 맥모란 LNG 수출 서비스에서 최근 화재 사고로 인해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회사가 발표하면서 7달러 선에 근접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국제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량이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날은 투자자들이 국내외 수요 증가를 동력 삼아 원자재 강세 전망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하여 7.6달러 선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에 투자한 바클레이스의 ETN, GAZ가 오늘 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2개월물 선물 계약을 추종하며 1개월물과 비교해서는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한 편이긴 하지만 원자재를 다루는 상품 특성상 변동성은 큰 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소폭 떨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주가는 천연가스 선물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초반보다는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요. 주가 YTD로는 106%가량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날장에서 상승한 ETF들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나온 이슈들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의 이 FOMC 회의 소식부터 체크해봐야 되겠죠. 연준이 28년 만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섰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FOMC 회의에서 0.5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6월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증시는 안도하면서 환호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들 짚어주시죠. 6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NBC에 따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빅스텝, 즉 0.50%포인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밟은 건데요.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5에서 1.75%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6월 FOMC에서는 연준의 경제 전망과 점도표 역시 공개됐는데요. 먼저 점도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은 이번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기준금리를 3.4% 수준까지 올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3월 추정치인 1.9%보다 1.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또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1.5에서 1.75%가 된 점을 고려하면 연준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약 1.90%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남은 4번의 FOMC 동안 평균적으로 금리를 0.50%포인트씩 올리면 연말에 금리가 해당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의 2.8%보다 1.1%포인트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음 FOMC에서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장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데이터와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 FOMC 회의 결과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속보였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ECB 유럽 중앙은행은 금융 분열 이 해결을 위한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또 월가의 신채권왕이죠. 제프리 건들락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3%까지 한 번에 올려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 0.75%포인트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2%포인트 정도 이제 한 번에 강하게 인상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는 가상화폐와 NFT는 더 큰 바보 이론에 기초한다라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유럽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입니다. 금융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금융 분열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긴축 예고 후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는데요.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11년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대책은 따로 내놓지 않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부채가 많은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10년물 독일 국채인 분트와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간 격차는 2020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는데요. 분투와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간 격차는 유럽 금융시장의 공포지수로 여겨집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유럽중앙은행은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만기도래 채권에 대한 재투자에 있어 유연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할 때 취약한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시장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차기 정책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합의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없어 회원국 간 국채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유럽 쪽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의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이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EIA 주간 원유 재고가 195만 6천 배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내년 세계 석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은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세 번째 아이템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입니다. 아무래도 증산에 대한 요구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정유사한테 직접적으로 공급을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힌 건데 해당 이슈도 짚어주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회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정유사 임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마라톤 오일, 발레로 에너지, 엑소모빌, 쉐브론, BP 등의 정유사 임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과 고통을 미국 가정이 그대로 떠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정제 능력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CPI 물가 발표 이후 정유사들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현재 추가로 공급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의 94%를 가동 중이기 때문인데요. 의회 역시 정유사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유사가 10% 이상의 수익을 내면 법인세를 2배로 올리는 징벌적 과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로 법안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